하루만, 단 하루만 인생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고 살아보라. 내가 추천하는 습관과 태도로 이틀, 사흘, 나흘도 아닌 오늘 단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다. 당신에게 하는 유일한 부탁은 이것뿐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정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소름이 돋은 비비안 리시의 하루의 기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왜 소름이 돋았는지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저자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기업 CEO입니다. 그런데 금수저 아니었어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진짜 굴곡진 인생을 살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부동산 중개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무려 1,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여성인데요. 세 아이의 어머니고요. 현재는 이 아이들이 커서 손주까지 낳아 6명의 손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러러보는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저자는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에 남편과 이혼한 아이 셋을 오롯이 혼자 키워내야만 하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지금부터 잠시 그 당시 저자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3번째로 이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때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이 셋을 데리고 이제 겨우 임대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통보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옆에 둔 채 생각했다. 제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이사는 없게 해주세요. 제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에 쓰라린 통증이 느껴진다. 스스로가 실패자였고 정말 처참했으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눈앞에 뒀기에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주인에게 읍소하고 아이들이 있을 곳을 만들어야 했으며 가장으로서 월세, 공과금을 책임져야 했다. 그렇게 매분 매초 치열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당시 내가 일하던 중개회사의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곧 있을 토니 로빈스 강연회를 홍보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토니 로빈스의 이름을 낯설어 하는 내게 그는 물었다.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생도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아니라고 말할 리가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 강연의 티켓은 내겐 너무나 비쌌다. 아이들 식비며 월세며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 강연의 티켓은 사치를 넘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나는 너무 바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집요하게 이유를 물었고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진짜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삶을 바꾸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해요. 나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가 내 열정의 불씨에 불을 붙였다. 마음속 어딘가에 가야만 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너무나 가고 싶었으며 내게는 그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난생 처음 나를 위해 내 아이들의 아이들 인생까지 바꿔버릴 선택을 단행했다. 네, 여러분. 이 강연회 하나로 새 아이의 어머니인 저자의 인생이 막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건 아닙니다. 토니 로빈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즉각 제시해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날 강인한 이 어머니는 강연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흡수하며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안 좋은 일들도 나를 쥐고 흔들 자격이 없고 자신의 미래가 과거라는 것으로 인해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통감했어요.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저 남자와 나의 차이점은 뭐지? 네, 그 남자 토니 로빈스와 저자에겐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이때 저자는 딱 생각한 거예요. 이 24시간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나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예리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토니 로빈스와 저자에게는 정확히 똑같은 단 1초도 차이나지 않는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토니 로빈스는 성공했고, 마찬가지로 저자도 토니 로빈스와 똑같은 바로 그 24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포인트를 눈치챈 거예요. 이때 저자가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서 여러 날들, 몇 년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저자의 특정 하루를 딱 임의로 뽑아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자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바뀌어가는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낱낱이 한번 보는 거예요. 먼저 아침부터 한번 볼까요? 저자는 일단 아침을 바꿔버렸어요. 앞으로 몇 번의 아침해를 볼 수 있을지 그걸 늘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첫 장면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블라인드를 열고 아침이 주는 선물을 만끽할 때면 몇 년 전 휴가로 갔던 로마가 떠오른다. 햇살이 어마어마한 도시 곳곳을 비출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발코니에 서 있는 나, 오직 나 하나였다. 그렇게 몇 분을 서 있으면 로마가 서서히 깨어났다. 가히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 느낌을 꼭 휴가지에서 경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당신이 있는 어느 곳이든 이 느낌을 찾아야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무한한 선물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루의 첫 번째 습관이다. 짐로는 하루의 계획을 종이에 적기 전에 절대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다. 당신이 아침에 할 일은 하나다. 오늘 하루의 의도와 계획을 생각하는 것. 일정표를 훑어보고 예정된 약속을 소리내 읽고 각자의 일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기대하는 결과를 그려라. 하루의 최종 목표를 기억하고 미래의 최종 결과를 시각적으로 그려라 라고 말이죠. 네,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예기치 못한 변수잖아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재미있는 점은 난처한 상황이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다. 퇴근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저녁을 보내던 중 나는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자궁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강했던 한 명의 어머니에게 세상은 가장 강력한 충격을 그날 그렇게 나에게 전했다. 삶이 큰 한 방을 날렸지만 나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인생의 중심축을 변경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며 절대 자책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과 24시간은 여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삶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걸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갑자기 건강이라는 녀석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확 찾아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정말 한번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뭘 생각해 보냐면요. 어느 부위가 되었든 그리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진다는 건요. 몸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데 자꾸 아프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어디가 막 아프고 약 먹어도 잘 안 낫고 막 그런다? 이건 지금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시그널이에요. 이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약 먹으면서 계속 버티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견디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막 채찍질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아프지? 왜 자꾸 아프지? 뭐가 안 맞지? 그리고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몸이 아팠을 때 그냥 또 왜 아프냐 이러고 만 게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제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들을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의 삶의 중심축을 과감히 옮겼습니다. 이때 중심축을 옮길 때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아마 주위의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해를 못해요. 몸 좀 안 좋다고 그렇게 한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몸 좀 잘 추스리고 약 먹고 회복하고 다시 하면 되지. 왜 그래 도대체? 이런 말도 들으실 거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요.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삶의 중심축을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는 길이 훨씬 덜 두려울 거라고 덧붙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삶을 지속시키는 힘은 예상외로 목표랑 별다른 관련도 없어 보이는 사소한 습관들의 연속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스무디를 마시고 매일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채워서 회사에 가는 것, 이 별거 아닌 사소한 습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걸 안 지킨 것 뿐이니까 그 여파도 별거 아닌 사소한 여파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백질 스무디를 먹지 않은 여러분은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 달달한 가공식품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텀블러에 냉수를 챙겨오지 않는 바람에 회사 탕비실에 구비되어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즉 사소한 아침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여러분 의도와는 상관없는 태도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삼켜버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거든요. 흔히 듣는 아침에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 방법론이었던 거예요. 다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침 습관을 만들 때 막 다른 사람이 되려는 그런 노력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들로 아침 습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장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물 흐르듯 간단한 것들로 여러분의 아침을 구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침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만의 일과 시간을 시작하셔야겠죠. 이제 인생이 급격하게 변하던 그 지점에 있는 저자의 일과 시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죠. 저자는 특히 삶이 바뀌는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언을 날립니다. 부모님의 통제 아래 명확하게 정의된 구조에서 살다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이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이상하게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다. 양 조절이란 개념은 없어졌으며 빅맥은 1개에서 2개가 되고 2인분에서 3인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두 사람이 주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음료를 2개 주문한 적도 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당시의 상태는 내가 정크푸드보다 더 큰 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대한 적신호였다. 문제는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생각했다. 내가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삶에 생긴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구조를 잡는데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 나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내가 아닌 삶을 살게 하는가? 저자는 내면의 목소리를 잃은 자신을 보며 어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 세상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 어떤 결정을 해야 내 가족이, 내 동료가 기쁠지 동의를 구하면서 말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을 아예 중단해 버렸다. 그렇게 진짜 내가 사라졌다. 세상은 마치 내가 군말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며 내 자리에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주위의 모든 상황이 그냥 좀 그렇게 적당히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이 내 주위로 쌓아 올린 장벽들, 나를 그렇게나 불행하게 했던 장벽들이 사실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제 스스로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렇게 건강이라는 이름의 시그널을 받고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한 다음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그 인생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정말 다 반대할 거라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안 믿어줄 거거든요. 가족들도 아무도 여러분을 안 믿어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고 믿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마저 스스로를 의심하면 절대로 100%, 200% 삶의 중심축을 옮길 수 없어요. 저자 역시 이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나름 읽어온 자기 커리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에게 모자라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동산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그거 당연히 포기하기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이때 저자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생활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내 삶에도 집중할 수 있을까? 저자는 결단합니다. 아이들이 일과 시간을 마치면 회사에 데려가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두 딸은 안내데스크 업무를 배웠고 아들은 청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규칙과 겸손, 열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들이 주는 충격에 겁먹지 마라. 인생은 원래 겁나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날은 편안한 지대 바로 밖에 놓여 있다. 그냥 해보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몇몇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아니다. 삶에서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변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신의 행복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 새 아이의 엄마인 내가 이야기한다.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갈구하라. 24시간 중 단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한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사진에 담길까? 우리 모두는 일을 급하게 해치우고 빨리 다음 업무를 하기 바쁘다. 충만한 느낌은 하나도 없다. 가령 이런 것이다. 요가 수업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프레첼 자세를 할 때도 아니고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도 아니다. 바로 수업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누워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라고 할 때다. 그때 스멀스멀 머릿속으로 들어오던 여러 생각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한다. 저녁 뭐 하지? 엄마는 병원에서 검사를 잘 받았을까? 애들은 집에 왔나? 집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놨나? 인생이 그렇다.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의도로 시작하지만 곧 삶이 밀려 들어온다.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집중력을 잃는지 살펴라. 이렇게 매분 매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진정성 있게 일과를 보낸 여러분은 보통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하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 저자가 하루의 마지막 단계인 저녁 시간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는 하루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반성과 감사에 대해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 반성이죠. 여러분, 이 자기 반성은 자책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내 목표랑 혹시 멀어졌나?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 거예요. 며칠 지나면 귀찮아지고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망각하기 전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의 마지막 챕터의 시작을 이 자기 반성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감사죠. 엄청나게 진부한 단어인데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체감상 이 감사라는 감정을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행운도 찾아다니는 사람과 결국 마주칩니다, 여러분. 저자도 생애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 이혼 후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강제로 3번째 이사를 해야만 했던 그 당시 마음을 다잡고 집주인에게 그럼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해요. 감사의 엄청난 위력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하루의 최우선 순위이자 일상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자도 이런 말을 해줍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그렇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에 매 순간이 중요하다. 아직도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이 주는 혜택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직 변화할 때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이죠. 24시간을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꽉 채워 살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직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루에 그 많은 일을 다 하세요? 늘 웃는 데다 긍정적이고 에너지도 넘치잖아요. 큰 회사 대표에 장성한 자녀 3세, 6이나 되는 손주도 있으시고 또 부모님도 돌보시잖아요. 이 일 하나만 해도 진짜 누구보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저자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와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습니다. 나와 당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꾸기에 늦은 나이란 절대 없다. 부디 오늘의 기적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오늘은 댄 설리번과 벤저민 하디의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을 보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일을 덜 해야 한다. 어떻게? 라는 질문 바로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누가 내 일을 덜 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 질문이 완전 최악이라고 반박해요.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이걸 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냥 바로 오늘부터요.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 묘하거든요. 어떻게를 묻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관심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누가를 묻는 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써서 총 4가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관계의 자유, 목적의 자유입니다. 딱 들었을 때 이 4가지 다 당연히 가져가고 싶잖아요. 하나하나 진짜 제대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자유입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한 아이가 16살이 된 시점에 뭔가 자기만의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업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아들, 나는 네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아들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당연히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저기 시골 수박 농장으로 가봐. 그리고 크기랑 모양이 이상한 수박들이 있을 거거든. 그거 몽땅 다 살 수 있는지 물어봐라. 아들은 아버지가 돈 버는데 정말 탁월한 사업가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큰 의심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농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못난이 수박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거죠. 그거를 통째로 다 사서 돌아오자 이제 아버지는 전화번호부를 던져주면서 부모님, 친구분들 혹은 아들 친구 부모님들께 싹 다 전화를 돌려서 마침 독립기념일인데 싸고 신선한 과일 필요 없냐? 내가 어디서 수박을 좀 떼왔다. 싸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아들은 사람들과 날짜, 장소, 시간을 정해서 트럭에 쌓아둔 걸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고 100통 정도 되는 수박을 일주일도 안 돼서 전부 다 팔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마침 기념일 시즌인 점도 딱 맞아떨어져서 아들은 여름방학 내내 일해도 못 벌 돈을 일주일 만에 다 벌어버린 거죠. 네, 아들은 아버지라는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부족한 시간과 접근법을 얻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고요. 이렇듯 문제가 혹은 원하는 바가 생기면 우리는 바로 조력자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들여야 모든 부분에서 즉각적이고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자는 시간의 자유를 굉장히 유니크하게 정의하거든요. 그냥 원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마음껏 쓰는 게 시간의 자유가 아니고 양질의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시간의 자유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할까가 아닌 이 일처리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생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개인 헬스 트레이너, 아이 등하원 도우미 같이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 모두 포함이에요. 여러분, 개인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건강 유지, 체력 향상,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자신이 나아가는 것에 투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강하게 동기부여가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니까요. 즉, 여러분 전문 분야가 아닌 것들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묘한 암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 전문 분야인 바로 그곳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로 질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자유,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란 뭘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란 문제를 해결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어떻게가 아니고 누구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키는 곳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싫어하는 일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성공과 부의 기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저울질할 때 에너지와 의지력이 소진되는 거죠. 주차 공간을 찾거나 회의에 늦을까 걱정하는 것 같이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관심을 붙잡는 수많은 결정들로 하루 종일 피곤해집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모든 것에 신경을 쓴다는 건 그 어느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모든 것에 신경 쓰는 삶에서 딱 한 발짝씩이라도 바꿔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씩 시간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해방시켜서 실제로 더 창의적인 일에 머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미루기는 인생 낭비일까요? 지혜로운 기다림일까요? 일단은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혜로운 기다림이 맞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말로 무언가를 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일단 지금 어디 딴 길로 빠지기 전에 일단 스톱을 외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또 어느 한편에선 인생 낭비를 넘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 소모이기도 하거든요. 미루기를 계속하게 되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우울증까지도 겪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무언가를 미루고 있을 때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타이밍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이뤄 나가면서 삶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뭔가 어느 하나에 몰입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아지실 거예요. 그렇죠. 즉,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건 성공할 때 무조건 겪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혼자 너무 많은 결정을 다 내려야 하면 그만큼 몰입에 방해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몰입, 그러니까 이 압력은 쇠파이프를 파열시킬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에도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이제 성공에도 압력을 확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할수록 압박감이 더해질 거거든요. 사람이면 사실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목표에 더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 거랑 같은 원리죠. 비싼 돈 주고 PT 받으면 아까워서라도 몸매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건 막 제 생각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몰입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을 투자가 아니라 전부 비용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요.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마다 실은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잘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시간을 진짜 양질의 결정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중요한데 미루고 있거나 끙끙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어플 같은 것도 많아서 일회성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정말 얼마든지 많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저자가 굉장히 인상 깊은 인사이트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과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바라봐야 한다. 내가 끙끙대서 혼자 해결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이 매우 멋졌어 하는 건 이제는 미련한 짓이다. 초점은 항상 결과에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간혹 250만원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250만원어치를 빼먹으려는 도끼를 품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250만원짜리 강의를 들었다면 250만원의 10배, 100배 수익을 어떻게 낼지 그걸 고민해야 한다.
강의 비용 그대로를 뽑아먹겠다는 생각은 사람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성공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가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말이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돈을 충분히 만드세요. 그러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방법은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누구와 하지로 질문을 바꿔서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모두의 동의를 받으려는 욕구를 멈출 때만 비로소 중요한 일에 몰입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비용 중심 사고방식에서 투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바꿔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떻게 관계의 자유를 가져올까요? 세 번째, 관계의 자유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협업하는 사람과의 신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 일단 좋은 생각의 전환 같은데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모든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 그게 말은 쉽지.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도 일단 의문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낭패를 보면 어쩌나 두렵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고용하려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 마감 기한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일하기 싫고 효율도 바닥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걸 왜 하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 알려주고 그냥 해 라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할 때 가서 그냥 살 빼려고요 하잖아요.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나름 분석해서 나를 가다듬을 거고, 나는 그냥 살 빼주세요 라고는 했지만 또 내 나름 원하는 몸의 쉐입과 느낌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살 빼주세요 라고 퉁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상이몽으로 둘의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결국 돈 아까운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 쓴 돈이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 성공 마인드 장착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도, 하물며 운전을 배우고 가사 도우미 분을 고용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목표와 마감 기한을 최대한 정확히 전달해야 서로 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턴 그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지 말지 그 세세한 것들에 관여하는 일을 딱 멈춰야 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우리는 또 결정 피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회사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여러분 뒤에 딱 서서 모니터 화면 보면서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선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게 청소든 뭐든 간에요. 우리에게 협업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전달하는 바로 그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공할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사람에게 투자할 땐 사소해도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걸 연습하셔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했을 때 지나가는 청소부에게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죠? 라고 물었거든요. 그 청소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람을 달로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업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목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가 아닌 누구와로 생각을 전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 목표, 마감 기한, 딱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각종 구인 매체 등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적임자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협업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여러분은 비용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투자했다는 헌신감,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의 성공 몰입 상승을 경험하실 거고요. 물건은 사면 대부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전문성과 인맥을 끌고 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살면 성공 진짜 쉽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사람에게 투자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협업과 신뢰를 구축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나의 성공에 몰입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결정적이고 공감도 많이 되실 텐데요. 같이 강제로 엮여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자유의 궤도에 오르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가지면 지능, IQ가 실제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더 세세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와 맞지 않은지 좀 더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조건이고요. 즉, 저자는 성공할 사람이라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판매자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처럼, 판매자를 선택하는 구매자처럼 나랑 일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마인드로 관계의 자유를 한 걸음씩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지 않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감과 목적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러지고 나서 내 테두리에 들어온 사람에겐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대해야 합니다. 나한테 무슨 득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득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테두리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끌어당긴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둘 다 주는 사람 역할을 해야 가능성이 무한히 확대되면서 큰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기, 이게 뭔가 좀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일단 먼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자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도중에 관계가 끊깁니다. 그리고 약간의 명성을 얻었다고 관계에 안주하는 것도 위험해요. 올라가는 길에 잘해야 내려오는 길이 비교적 평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상향이긴 하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진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잘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목적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승자들은 서로가 돕는데 패자들끼리는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서열화됐고 개인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살아왔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식의 문화는 소위 3단계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 안에서 개인은 남들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 중상모략, 험담 등을 하고 또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4단계 협력 모델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저자는 확신을 해요. 누가 이걸 차지할 거냐, 막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협력, 오로지 협력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협력자나 멘토가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목적과 비전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영국에 두 작가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의 톨킨과 나니아 연대기의 루이스는 합쳐서 무려 3억 부가 넘게 팔린 대작을 집필했는데요. 사실은 이 둘의 신뢰, 협력이 없었다면 이 작품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즉, 목적의 자유란 지성과 지성이 모여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성공적으로 전환되는 것, 큰 성공을 이루겠다면 반드시 겪어야 할 바로 그 과정을 뜻합니다. 어떻게가 아닌 누가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 그렇게 얻어낼 시간, 경제, 관계, 목적의 자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캐건 박사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우리 자아를 무려 3단계로 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1단계는 사회화된 자아 상태입니다. 이 자아는 자신만의 목표가 없으며 대신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이걸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자아죠. 여기서 독립이란 과정을 거치면 자기 주도적 자아가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관, 목표와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선입견이 있는 상태여서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발달을 멈춥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확신하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지 않아서 협력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죠. 이걸 깨면 이제 비로소 변혁적 자아 상태가 됩니다. 이 자아를 가진 사람은 개인주의거나 경쟁적이지 않으며 주변 인물들에게 굉장히 협력적이라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자아를 가진 사람과 다르죠.
이 수준에 도달하면요, 자신의 관점, 신념도 확고한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다른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면서 더 크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단계를 향해 가야겠죠. 이 단계에서는요, 사람과 서비스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투자처로 간주합니다.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고 크게 성공한 조직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어떻게를 고민하는 습관에서 누구와를 고민하는 습관으로 바꿔보는 것, 바로 딱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을 도와주고 만들어줄 다른 사람, 그 사람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